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스웨덴 교육까지 했습니다. 교육. 보육 아, 교육까지 그렇죠. 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주택, 정치제도, 세금, 노동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고요. 스웨덴의 주택 정책 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음, 주택 정책. 일단 딱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가 공공임대주택 비율이 되게 낮다. 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10% 되나요? 네? 10% 되나요? 10%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가 될까 말까 뭐 그런 거 아,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는 저기 보통 공공임대주택 이렇게 얘기하면 그 서민들이 사는 주택 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보통의 그 좀 잘 사는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않는 이런 주택으로 이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그, 공공임대주택을 10% 지니까 그런 이미지가 생기지 네. 50% 지어버리면 그런 이미지가 없어질 겁니다. 아니, 근데 그렇기도 하지만 사실은 공공임대주택을 싸구려 주택으로 지은 것도 정부의 잘못이죠, 사실은. 저는 그렇죠. 네. 서 대표님 이런 거 전에부터 저는 이런 거 주장했는데 장기 공공임대주택 보통 30년 이상 네. 이렇게 하면서 다양한 평수 보통 공공임대주택이면 뭐 18평, 11평, 뭐 24평 요 정도로만 지어왔었잖아요, 전에. 네. 이러니까 서민들의 주택 이렇게 전락을 시켜버렸어요. 네. 저는 이게 다양한 평수의 양질의 장기 공공임대주택을 국가 정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이게 판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음, 그러니까 저는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뭐 제가 스웨덴 복지 전문가는 아니니까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네. 그 스웨덴은 보통 자가주택 소유, 자가 소유하는 부분이 한 5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가 소유가 52%. 그리고 저는 사회주택이라고 하는데 이제 공공임대 또는 협동조합에서 만드는 주택 이런 거 부분이 48%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하여튼 건설 시장, 이 주택 시장이 음. 대기업의 아주 좋은 먹거리로 제공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는 꼭 그 이재명 당 대표를 이게 말이 이렇게 꼬이냐?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네. 그 대장동이니 뭐니 하면서 그 공공이 끼어 들어가서 일정하게 수익을 공적 부분을 돌렸잖아요. 네. 그런데 그 이전에 보면 부산 LCT 등등 주택 건설 회사들이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의 이익을 빨대 꽂아서 빨아먹지 않았나요? 아유, LCT만 해도 뭐 문제 엄청 많죠. 많잖아요. 야, 이게 LCT는 진짜 대장동을 LCT에다 비하면 표창을 해도 몇 번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나쁜 새끼들이 지금 LCT 조사는 안 하고 이재명만 어떻게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냥 나쁜 놈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쟤네들이 늘 얘기했던 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 사회니까 기업들이 어마어마한 그 부를 추구하는 거, 자본을 축적하는 거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지들이 늘 주장해 왔던 거잖아요. 네. 그래서 주택을 짓든 주택이라고 하자고 일단 제한시키자면 아파트를 어마어마하게 지어서 공급하면서 민간이 거기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남기는 거에 대해서 누구도 이의 제기하지 않았잖아요. 이번에 이의 제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오늘 죄송합니다. 이거 편집해 주세요. 자꾸 말이 꼬이네. 그러니까 민간 개발업자들이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토지든 주택이든 뭐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폭리를 취했는데 이전까지는 아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 근데 네. 이재명 그 성남시장이 대장동을 개발해서 그거를 그 민간 개발만으로 하려고 했던 것을 제한을 두고 공공 개발로 해서 공적인 수익을 창출했어. 그런데 이제 와서는 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더 많이 줬느냐고 공공의 이익을 더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떠들어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것들이 미친놈들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니까요. 그동안은 어떻게든 민간이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게 하려고 그렇게 애쓰던 놈들이 그러니까요. 왜 더 환수하지 못했냐고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게 나쁜 놈들이에요.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주택 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주택 보급률이 106%가 된다고 하잖아요. 지금 주택 시장의 큰 문제는 계속 집값 오른다고 지금 건설사하고 언론사에서 떠들어댄 게 지금 폭락해가지고 지금 영끌한 사람들 지금 절단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거죠. 아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이 106%라는 얘기는 주택이 이제 남아돈다는 거거든요. 아, 단지 이제 서울 지역은 그 자가 소유 비율이 뭐 54%인가 이거밖에 안 되니까 실제 집이 모자랄 수는 있겠죠. 인구가 많으니까. 근데 전체적으로 보자면 주택은 남아도는 상황이고. 그럼 뭐 이거는 하여튼 제가 아는 사람이 영끌했는데 신혼이에요, 신혼. 영끌해갖고 집 이빠이 투자 받아 이빠이래. 하여튼 최대한 땡겨가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 이자를 300만 원씩 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치게 만드는 거죠. 300만 원을 이자로 내면 참. 그러니까 아니, 이전에는 100만 원 약간 넘게 냈거든요. 네. 이자가 올라가니까 지금 300만 원을 내고 있어, 이자를. 그러니까 서 대표님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리지. 아니 7억짜리 10억짜리 뭐 20억짜리 아파트를 영끌해가지고 살 수 있는 거 난 이거 미친 짓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당시에는 그만큼 금리가 무섭지가 않았죠. 낮으니까 1%대니까. 근데 그런 평생 갚아 나가야 할 돈인데 이거는 뭐냐면 투자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더 오를 영끌했다고 거라고 해요. 생각하니까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이거 그대로 있으면 그렇게 사겠습니까? 오를 거라고 생각했지. 절대 감당 못하는 부분인 거거든요. 지금 아주 그래 집값 엉망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니, 이제 집값이 엉망이 아니라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과정이고 네. 그래서 제가 스웨덴의 주택 정책 보면서 그쪽은 임대주택에 대한 걸 평생 전세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조합을 통해서 이 그 임대주택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걸 평생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평생 전세권을 매매하려고 하면 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이게 매매가 돼요. 그러니까 임대주택에 대한 규정이 아주 철저한 거죠. 약간 공적인 영역의 매매군요, 그냥. 그렇죠. 사적 매매는 좀 불가능하고 공적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네. 그렇게 되고 스웨덴 어디서 자료 이렇게 뒤져보니까 거기도 이제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네. 개인이 그 자가 소유 이렇게 만들려면 되게 부담이 되나 보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개인 청년들이 이렇게 구입을 하면 부담이 되는데 부모들이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형태가 되나 봐요. 부모의 지원과 정부의 지원과 청년들이 같이 결합해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자가주택을 갖는 게 뭐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 뭐 잘 사는 부모가 아닌 한 부모들이 그 주택을 지원해 주기도 어렵고 네. 그다음에 몇 억에서 몇십억에 가는 아파트를 사줄 수도 없고 그리고 본인이 영끌을 해서 산다고 하더라도 그걸 감당할 여력도 없고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이 그 서민들이 살 수 있는 주거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장기 공공 임대 아파트의 다양한 평수, 양질 이런 아파트를 공급하는 게 지금 주택 정책을 그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라고 좀 주장하고 싶어요. 아무튼 우리나라 부동산 이거 어떻게 좀 해결은 돼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건데 쉽지 않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확실. 그리고 이 건설 시장에 상당 부분의 이권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서민들한테 이익을 쪽쪽 빨아먹고 있는 이런 구조는 빨리 이게 극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것은 주택은 투자나 투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거주하는 공간이죠.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장사 속으로 그 이윤 추구의 수단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특징적인 것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일가족 1주택의 원칙을 지키고 있더라고요. 근데 더 하나 재밌는 거는 네. 별장은 또 예외더라고. 그러니까 돈이 아주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든 하니까 그 정도의 틈은 어느 정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회적으로 허용이 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가족 1주택이 원칙이지만 별장은 주택 소유로 보지 않더라고요.
대신 또 세금을 때리겠죠. 당연하죠. 소득세를 거기 워낙 많이 때리니까 괜찮아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는 거는 저 나라 원칙이잖아요. 예. 음. 자, 그럼 주택도 했고 이제 정치할 얘기네요. 정치. 이거 정치 들어보면 네. 우리 국민들 관심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치의 영역만큼 우리나라 사람들이 혐오하는 영역이 별로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정치를 굉장히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만약에 그러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면 뭔가 문제 있는 사람처럼 자꾸 생각을 하려고 그러고 정치 얘기하면 전 정치에 관심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그렇죠. 하는데 정치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아니, 제가 볼 때는 정치에 관심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이 난 정치학 박사라고 생각이 들어. 그래서 정치 얘기 딱 꺼내면 아주 해박하게 자기 지식을 잘 펼치던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해관계가 달라지니까 다 정치 몰라요. 정치 귀찮아요. 이러고 빠져나가. 뭐 그렇게 하려고 그러겠죠. 민감한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또 이상하게 정치 이야기하다 보면 꼭 싸움이 나더라고. 생각이 다른 사람을 용납을 못 하더라고요. 전 싸워서 이기고 싶습니다. 정치적으로. 저쪽이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 서 대표님,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비서관이 몇 명이에요? 7명입니다. 9명입니다. 9명입니다. 네. 운전지사까지 포함해서. 9명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 한 사람에 딸린 비서관이 9명인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있나요? 그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없어요. 비서관이 9명이라 회사로 치면 중소기업이죠. 그렇죠. 비서관 9명 있는 나라 한 나라도 없어요. 예, 중소기업 규모입니다. 웬만한 사무실 내 직원 9명 둘 수 있는 회사가 흔치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기 우리나라 국회의원 비서관 9명 드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요? 네. 이유는 모르겠네요. 이유 딱 하나 있어요. 지가 의정 활동 안 하는 거죠. 다 시켜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9명이니까 그건 좀 약간 어폐가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그 스웨덴은 비서관 하나, 개인 비서관 하나도 없어요. 개인 비서관이 없죠. 예. 없어요. 단 공동 비서관이 40명이에요. 그렇죠. 비서관 40명한테 일을 맡기죠. 그럼 그 그렇죠. 비서관들이 알아서 처리하는 거죠. 349명의 국회의원이 비서가 하나도 없는데 공동 비서관을 40명을 더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뭘 이렇게 접수하잖아요. 그 순서대로 40명이 돌아가면서 그걸 맡아서 비서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관은 늘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전문직 공무원이죠. 그렇죠. 국회 전문직 공무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직 공무원이죠. 정책 비서관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해서 국회의원이 이거 자료가 필요한데 이것 좀 찾아주세요. 그럼 찾아주는 거야. 또 이런 자료가 필요한데 찾아주세요. 하면 그쪽에서 다 찾아줘. 그러면 그걸 누가 공부를 하냐면 국회의원이 가져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뭐 시정 질의가 됐든 국정 질의가 됐든 뭐가 됐든 다 자기들이 하는 거야. 전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그 비서관을 절반을 줄이고 일단은 비서관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렇게 되면 비용이 어쨌든 절반으로 줄잖아요. 그렇게 하고 국회의원 수를 2배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전 이렇게 좋은 말씀하셨는데 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지금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국회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고정시키고, 네. 그리고 비서관을 각 의원 확 줄이면 지들 안 된다고 하니까 2명만 주는 거야. 사무실에 직원 하나, 운전기사 하나. 네. 딱 2사람만 주고 나머지 다 없애. 그리고 공동비서관 제도를 도입하는 거야. 그리고 그 고정된 비용 속에서 국회의원을 배로 늘리는 거야. 뭐 상세한 거는 이제 인원수는 어떻게 되는 건 좀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국회의원 수는 너무 작아요. 적죠. 너무 적어요. 인구 비례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우리 지금 600에서 700까지 가도 늘려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네. 그래서 저는 비용을 고정시키고 그 국회의원 수를 300에서 600으로 늘리면 난 국민들이 지지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얘기가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권한을 줄여야 된다라고. 근데 맞아요. 권한을 줄인다 그러면 뭘 줄이면 되는데요? 물어보면 몰라요. 네. 할 줄 아는 게 딱 하나예요. 불체포 특권. 저는 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은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권한이라고 하면 제일 중요한 권한은 밑에 직원들을 갖다 숫자를 줄이는 게 바로 첫 번째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온갖 특혜들이 다 주어지는데 국회의원들에게는 99가지 특권이 있다고들 비아냥 비슷하게 이제 비난을 하죠. 네. 사실은 저는 그 우리나라처럼 국회의원이 되려고 치열하게 머리 싸매고 덤비는 이유는 저는 그 국회가 입법기관 아닙니까? 네, 근데 입법. 그 입법기관에 권력이 같이 결합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기관에 권력이 같이 결합돼 있다 보니까 온갖 못된 짓들을 다 할 수 있어. 부자도 될 수 있고, 도둑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갑질도 할 수 있고, 온갖 짓을 다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죽을 둥 살 둥 덤벼드는 거야.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저런 게 있죠. 나쁜 놈들은 숫자를 줄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인들은 숫자를 늘려야 그 권한이 줄어듭니다. 그렇죠. 숫자, 그러니까 저도 그 주장을 해요. 희소성을 보자면 숫자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권력이 집중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리가 더 심해지죠. 그렇죠. 권력은 나눌수록 비리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권력을 자꾸 소수화로 만들면 비리가 더 커지죠. 저놈도 국회의원, 저놈도 국회의원, 저놈도 국회의원 이렇게 흔하게 만들어야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는 거죠. 쉬운 예가 지방자치 기초위원들 별 권한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크게 바꾸는 게 있나요? 뭐 별로 없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되게 쉬운데 자꾸 국회의원 꼴보기 싫다고 자꾸 숫자 줄이라고만 얘기하고 안철수 같이 무식한 놈은 뭐 국회의원 수를 100명으로 줄이겠다고 이딴 소리를 하지를 않나. 그 말씀 들으니까 딱 느낀 게 안철수 처음에 제가 실망했던 게 그래도 전에 좀 좋게 봐주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국회의원 수를 줄이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 대가리에 똥 만들었구나 그랬어.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정치한다고 덤비고 있는지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정치하겠다고 들어온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좀 욕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 마을에서 이장을 보라고 하면 사람들이 처음에 안 본다고 팍 빼요. 그래 이장 한번 하잖아요. 네. 그럼 두 번째도 하고 세 번째도 하고 계속 하려래. 거기는 그것도 뭐가 그래요? 있나 봐. 뭐가 있나요? 있어요. 왜냐하면 아주 사회적인 그 지위가 높아진 것 같아. 아니,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죠, 이장인데 어쨌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면 거기에 따르는 일정한 특혜나 특권도 있는 것 같아. 글쎄요, 그게 그러니까 제가 있을지 그래서 모르겠는데. 가끔 그런 얘기들을 해요. 마을에 가서 뭐 좀 하려고 하면 이장을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 이런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장님들이 마을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으면서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있다는 거거든요. 이장님은 보통 일반적으로 선거로 뽑나요? 아니면 마을에서 선거를 뽑아요. 그럼 누가 투표를 해요? 주민들이요. 주민 전체가 해요? 네. 응? 대동회가 있잖아요. 마을에 대동회에서 이장을 선출하는 겁니다. 그럼 뭐 이제 안녕하십니까 동네 사람들 요번에 선거 있습니다. 다 나와서 투표하세요. 뭐 이렇게 마이크로 방송을 해요? 그래가지고 대동회를 소집을 해요. 네. 거기서 선출하는 거야. 직접 투표로? 그리고 어떤 마을은 사전에 후보를 등록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하루 종일 투표해가지고 개표하는 마을도 있고. 이제는 그거는 현실이니까 그랬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네. 우리나라는 국회의원 한번 되면 또는 선출직 의원이 되면 주구장창 하려고 아주 목숨 걸잖아요. 네, 3선, 4선 막 해먹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스웨덴은 안 하려고 그래. 그쵸, 너무 힘들어가지고. 한번 국회의원 하고 나면 안 하려고 그래. 내가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을 한 거지. 내가 이거를 왜 연임을 내가 해야 되느냐. 정말 안 하고 싶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스웨덴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초과 근무와 야근을 하는 유일한 직업이 국회의원이라 그러더라고. 맞아요. 진짜 사명감을 갖고 해야 되는
직업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사명감을 갖고 입법기관으로서 최선의 역할을 다 하다 보니까 야근도 해야 되고 또 초과 근무도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생활도 뺏기고 이러니까 하기 싫은 거야 이제는. 그렇지만 어쨌든 법을 만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네. 사회적 소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정치인이 되려고 하겠고 그 정치인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넓은 거죠. 그런 거죠. 그렇게 하고 그 나라는 그 비례대표가 되게 강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거의 비례대표죠. 그래서 정책을 가지고 당을 선택하다 보니까 그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국회의원들은 정말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온갖 비판을 다 받으니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예, 그리고 비례대표잖아. 비례대표는 어느 특정한 집단을 대표해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다 열심히 하죠. 맞아요. 예,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동성동보 아니다, 뭐 소수자 대표다. 소수자가 라면 뭐 여기 있잖아요. 뭐 성적 소수자 대표다. 그러면 거기에 단체에서 일종의 보좌관 역할을 또 해줍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그게 해서 되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각 뭐, 부분의 전문가들이 입법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뭐 다른 나라를 뭐 예를 들지 않아도 우리 사회 노동자 숫자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노동자들은 자기들의 권리를 신장시키고 확대하고 이게 하기 위해서 노동자 대표를 뽑아내는 게 맞는 거고. 예. 그 농민도 농민의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농민의 대표 뽑아야 맞는 거고. 그렇죠. 각각 단체들이 입법으로 올라와서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런 거죠. 예, 얼마나 공평해 그거는. 그래서 각계각층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서 그 각계각층의 대표를 보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제도가 정말 왜 비례대표가 강화되어져야 하냐면 각 계급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지역대표인 거잖아요. 그렇죠. 지역대표이다 보니까 누구도 대표하지 않는 거야. 가령 국회의원 하나가 여주 국회의원 하나를 뽑았어. 이 사람이 여주 대표라고 하는데 여주 누구 대표하는 거야? 노동자 대표하는 거야? 농민 대표하는 거야? 저도 국회의원은 지역 의원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역은 지자체 의장들이 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입법하는 사람들이 무슨 지역 대표를 해? 그 필요 없지. 그래서 재미난 게 할까요? 저기 가령 제가 사는 강남에서 네. 여주 저기 강 건너가는 저 다리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 다리를 하나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국회의원은 와서 지가 다리 놨다래고 시장은 또 시장 자기가 다리 놨다래고 도의원은 자기가 예산 따와서 다리 놨다래고 아니 다리 하나 만드는데 뭐 그렇게 그 예산 따오는 사람들이 많아? 우스갯소리로 서울 지역에 서울 지역은 다리 놓는 경우는 흔치 않고 지자체는 이제 육교를 놓지 않습니까? 네. 육교가 하나 생기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육교가 6개 생겼다고 문자가 온대요. 각 기초위원들이 제가 났습니다. 6명 정도의 문자가 나면 육교가 6개가 생긴대요. 그러네. 결과적으로 육교는 1개인데 다 자기가 났다 그러니까 육교가 6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역할들이 정말 웃긴 건데 가령 저도 의원했지만 그 기초의원은 가령 시의원은 여주시정을 보는 일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여주시장은 정말 여주시 전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러면 국회의원은 뭐야? 국회에 가서 나라 일을 보라고 한 사람이지 지역에 와가지고 이런 민원 저런 민원 이거 쫓아다니면서 해결해주고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뽑는 방법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엄청 싫어하겠죠. 그리고 아까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에게 집중된 권한을 다 빼앗아 버려야 돼. 순수한 입법기관으로 존재케 해야지. 그렇죠. 입법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가요. 지금 이 지역 선거라는 것 때문에 선거 때 그 선관위에서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겠습니다. 그렇죠. 세금 어마어마하게 걸리다가 쓰여지고 있는 거죠. 이거 국회의원 선거를 전부 비례대표로 바꿔버리면 그 선거 때 나가는 돈도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어요. 그렇겠죠.
에휴, 참. 아, 저도 선거 많이 해봤잖아요. 정당에다가 돈 주면 되잖아요. 정당 출마하는 정당들한테다만 지원해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비례대표니까. 비례대표니까 개인한테 줄 필요가 없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되는데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에요. 정치는 선진국은 아닙니다. 정치 후진국. 그리고 진짜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미국이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개떡 같은 생각 좀 다 버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미국이 뭐 미국은 정치 당이 뭐 2개만 있고 여지껏 이름도 바꾸지 않았다는데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이름도 안 바꾸고 계속 2개만 있었으니 당이. 그거 그대로 우리도 가고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도 이름만 바뀌었지 당 네. 2개 갖고 계속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당 2개나 마찬가지죠. 그것도 보수정당. 네, 둘 다 보수 정당이고. 네. 아무튼 참 정치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완전 개떡이고 미국을 보고 뭐 정치 선진국이다 이딴 소리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 그딴 소리 하는 놈들이 다 미국 가서 유학 가서 박사 받아오는 것들이 지금 그런 소리 하고 앉아 있죠. 걔들하고는 그게 선진국이라고 보이나 보죠. 미국이 선진국인 면이 있죠. 하지만 정치는 선진국이 절대 아니다. 거기 그야말로 돈 선거 아닙니까, 미국은? 돈 선거죠. 거기도 뭐냐면 우리가 미국을 본따 가지고 지구당을 없애버렸잖아요. 네. 지구당.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구당 없애버렸어요. 예전에는 지구당을 둬가지고 그 지구당 위원장이 지역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그 주민들을 조직해내고 막 이렇게 하는 근거지를 삼았단 말이야. 지구당을. 그건 지자체장이 하면 되지 왜 그걸 국회의원이 하냐고. 아니 지구당이 네. 지구당이 정치 활동하는 근거지로 이렇게 해서 했었단 말이죠. 네. 그러면 현실 생활 정치 속에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모아낼 수 있는 근거지였던 거야. 네. 근데 이걸 없애버린 거야. 돈이 든다고. 네.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니까 오히려 더 돈이 드는 정치할 수밖에 없지. 그렇죠. 지역 활동을 통해서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는 게 아니라 선거 때만 돈 갖고 와서 정신없이 표를 모으는 작업을 해야 되니까 돈이 더 드는 거지. 돈 있는 사람만 정치하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게 그리고 미국의 정치인 돈이 거예요. 있는 사람들은 지구당을 없애는 대신에 지구당 역할을 하는 다른 걸 또 운영하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미국의 정치인 거죠. 그걸 그대로 따온 게 한국의 정치고. 네. 내가 뭐 정치 얘기하려니까 또 다음에 정치 얘기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생각만 따로 갖죠. 의원님하고 저만의 생각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아무 소리나 하면 어떻습니까 유튜브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스웨덴 정치를 보면서 정말 스웨덴 국회의원이 됐던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지 않겠다고 몸소리를 치면서 도망 나오는 거. 우리나라도 좀 그런 모습으로 가지 않을까.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모님 정치 얘기는 거기까지 하고 세금 오늘 세금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세금까지만 할게요. 세금까지만. 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세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잖아요. 담세율이란 말은 제가 처음 들어봤는데 부담하는 세율을 갖다 담세율이라고 하면 됩니까? 각 개인이 부담하는 비율. 네. 세금의 비율, 부담하는 세금의 비율. 그러면 전 보통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세금이 소득세가 50%, 부가가치세가 25%. 그러니까 소득세 50%라는 건 이제 최대 세율이겠죠. 그렇죠. 그게 이제 또 거의 50%인데 이제 차등이 그렇게 많이 안 나더라고. 왜냐하면 50%라고 해도 300만 원 받는 사람은 150만 원 내는 거고. 아니 300만 원을 받는 사람도 소득세가 50%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50%고 그다음에 3천만 원을 받는 사람도 그 50%면 1,500만 원 내는 거잖아요. 네. 이렇게 기준으로 잡다 보면 그래서 그 시민들이 저항하지 않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일정 금액 이하는 세금이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소득세는 50% 이렇게 가는 거죠. 50% 세금 내는 그 소득 구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은가 봐요. 네, 그렇게 높지 않아요. 어느 정도 번다 싶으면 거의 50%라 이렇게 보면 되나 보죠? 맞아요. 그래도 불만이 없는 거죠. 그래요? 네.
그쪽은 법인세도 되게 높아요. 무슨 수요? 법인세. 아, 법인세. 기업에 먹는 법인세가 제가 알기로는 26%인가 그래요. 아, 그렇군요. 네. 또 개떡 같은 소리 하나 또 할게요. 네. 뭐 법인세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해외로 빠져나간다. 개 구라 같은 소리 하고 하죠. 아니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생각해야 될 게 세금이 많다 막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기 장사하는 사람이. 예. 그래서 내가 형님 세금이 얼마나 되길래요? 아우 그저 600만 원 냈다는 거야. 600만 원이요? 세금을. 야, 600만 원 내려면 돈을 얼마를 벌어야 되는 거야? 아니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네. 세금을 600만 원을 냈대. 네. 그래서 내가 아주 궁금해가지고 무슨 세금이에요 그거 그랬더니 부가가치세래. 에이, 이란. 그래서 내가 속에서 우라통이 치는데 좀 차분히 그냥 가라앉히고 그랬어요. 형님 부가가치세는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사가지고 미리 냈던 거를 형님이 모아가지고 내는 게 부가가치세예요. 형님 세금 아니잖아요. 그때 아무 소리 못하는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가가치세를 자기들이 내는 세금을 왜 이렇게 착각을 하죠? 도둑놈집보죠. 그렇죠. 부가가치세는 소비자가 이미 자기들에게 모아서 내라고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종의 세금을 팔 때 세금을 서민들한테 받은 거죠. 그런 거죠. 그건 비축해 놓고 있다가 국가에다 낼 돈이 어차피 자기 돈이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 자기가 내는 세금이 많다고 난리를 치는 거야. 완전히 이 새끼들 이것저것 다 뜯어간다고. 네. 그리고 부가가치세는 환급도 되잖아요. 자기가 또 어디다 쓰면 그걸 갖다가 정산을 하잖아요. 맞아요. 기업도 그렇지만 이 장사하는 사업하는 사람들 부가가치세 환급 받으려고 또 노력도 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모르겠어요. 오래전부터 내가 낸 세금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생각들이 너무 고정화돼서 그런 건지 조세 저항 의식이 되게 높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렇죠. 세금을 낸 만큼 자기가 받는 게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세금 낸 만큼 내가 예를 들어서 세금을 자꾸 내고 있는데 아까 말하는 것처럼 교육비 공짜, 대학교 공짜, 의료비 공짜, 중업이 상당 지원 이러면 사람들 세금 내는 게 별로 안 아까울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확대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원칙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우리 복지 얘기하면서 그 얘기하잖아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돈이 있어야 복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증세 없이 계속 복지한다 그러면 허구죠. 그래서 난 이 정치인들이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이렇게 늘려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우리 사회적인 합의를 보기 위해서 이런 논의들을 지금부터 우리 해나갑시다. 이해되는데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런 왜? 말을 하려면 100% 비례대표로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역 정치하면 그 얘기 못 합니다. 그러니까 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못 하는 거야. 못하죠. 네. 하여튼 선거제도 바꿔야 돼요. 계속 선거제도로 가네요. 네, 선거제도 바꾸면 진짜 나라가 화끈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스웨덴에서 이 세금을 시민들이 부담하면서 이 세금이 늘 나한테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금을 내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다라는 인식이 사회적으로 자리 잡혀 있단 말이죠. 네. 자, 의원님, 또 세금 얘기하니까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세금 얘기만 해도 또 한참 할 게 있으니까, 그러면 세금하고 스웨덴 정치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시죠. 그럴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네. 다음으로 넘기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간이 꽤 늦었습니다. 그래요. 예, 수고하셨습니다.